도윤은 주방 문가에 멈춰서서 지난 1년 넘게 보지 못했던 광경을 목격했다. 그의 딸 지우가 손에 밀가루를 묻힌 채 조리대 앞에 서서 이 집에 온 지 불과 12일밖에 되지 않은 한 여자의 인내심, 어린 지도를 받으며 반죽을 주무르고 있었다. 그리고 지우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치료사나 친척들에게 보여주던 예의 바르고 연습된 미소가 아니었다. 진짜 미소였다.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코에 밀가루를 묻히고 움츠러들지 않은 채 누군가를 바라보는 8살 소녀의 모습은 다 큰 어른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안다고 생각하신다면 장담하건대 전혀 모르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을 테니까요. 그러니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를 남기고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눈앞에서 치유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 이제 시작합니다. 도윤은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온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그 변화를 알아차렸다. 지우는 단 몇 분 이상 그 누구의 곁에도 머물지 않던 아이였기 때문이다. 아이는 다가갔다가 이내 물러섰고 누군가와 함께 있기를 원하다가도 밀어냈으며 마음을 여는 듯 하다가도 방으로 들어가 단 한마디도 없이 몇 시간이고 자취를 감추곤 했다. 그날 아침 아이는 도망칠 구실을 찾지 않은 채 수진의 곁에 서서 밀가루 반죽에 손을 넣고 그녀의 모든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그저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고 긴 침묵만 흐르던 주방은 그저 소녀가 긴장 없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전혀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다. 수지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았고 질문을 너무 많이 하지도 않았으며 지유를 부서지기 쉬운 존재나 문제아 취급하지도 않았다. 그저 해야 할 말을 하고 기다려줄 뿐이었다. 이제 여기를 손바닥으로 꾹 눌러보렴.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다. 지유는 시키는 대로 했지만 힘 조절에 실패해 비뚤어진 반죽을 쳐다보며 몸을 굳혔다. 도윤은 그 순간을 잘 알고 있었다. 보통 그의 딸이 포기해버리는 바로 그 지점이었다. 하지만 수지는 서두르지 않았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녀는 반죽을 다시 가운데로 밀어 모으며 말했다. 그냥 계속해보는 거야. 지우는 다시 시도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미소 지을 만큼의 제법 그럴듯한 모양이 나왔다. 도윤은 그곳에 흐르는 무언가를 깨뜨리고 싶지 않아 문가에서 천천히 뒷걸음질 쳤지만 지우가 그를 발견했다. 아빠, 이것 보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기어들어 가지도 끊기지도 굳어있지도 않았다. 살아있는 목소리였다. 그는 조리대 쪽으로 다가가 밀가루 위에 흩어진 작은 손자국들을 내려다보았다. 보고 있단다. 그가 말했다. 아주 잘하고 있네. 지우는 마치 아빠의 인정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 폈다. 그리고 실제로도 중요했다. 반죽보다 조리대에 묻은 밀가루가 더 많았기에 도윤은 분위기를 가볍게 하려 한마디 덧붙였다. 수진이 곁눈질로 그를 보았다. 아버님이 참 관대하시네. 지우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 하나가 집안 전체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아내 서연이 세상을 떠난 이후 이 집에 그 어떤 것도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고용인들은 늘 귓속말로 속닥거렸다. 친척들은 정해진 날짜에만 나타났다가 일찍 자리를 떴다. 의사들은 지우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언제나 목소리를 누그러뜨렸다. 그리고 도윤은 자신의 회사를 경영하듯 애도를 관리하는 법을 배웠다. 밤이 찾아왔을 때 마주해야 할 공허함을 피하기 위해 매 시간을 빈틈없이 일정으로 채우는 시기였다. 하지만 딸에게만큼은 그 어떤 전략도 통하지 않았다. 지우는 8살이었지만 엄마를 잃은 뒤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견고한 벽을 쌓아 올렸다. 어떤 베이비시터들은 아이에게 훈육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선물로 아이의 환심을 사려 했다. 한개인 과외교사는 아이를 제대로 알기도 전에 약물 치료부터 권하기도 했다. 도윤은 그들을 하나하나 전부 내보냈지만 잘못된 채용이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수많은 끔찍한 경험 끝에
지유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도윤의 앞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뒤에서는 자기들끼리 수군댔다. 부잣집 딸내미가 마음의 문을 닫았고 변덕스러우며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아이라고. 지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듣고 있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는 조금씩 깨달았고, 그것은 아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상처가 되었다. 수지는 아무런 이력도 연줄도 거창한 약속도 없이 그 상황 속으로 들어왔다. 강원도 시골로 은퇴한 이 집의 예전 가사 관리사의 추천을 받은 그녀는 뚜렷한 조건하에 풀타임으로 집안의 일상을 정리하기 위해 왔다. 그녀는 베이비시터도 아이의 말동무도 아니었으며 그 누구의 감정적인 문제를 고쳐줄 책임도 없었다. 첫째 날 아침, 그녀는 복도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은 채 마치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듯 집안을 오가는 고용인들을 응시하는 지유를 발견했다. 수진이 안녕이라고 인사했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뿐이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셋째 날, 수진은 복도 반대편에 앉아 청소 용품을 정리하며 아이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은 채 말했다. 이 바닥은 뭘 흘려도 금방 자국이 남아. 지유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이 집 전체가 다 자국투성이인걸요. 그것이 아이가 건넨 첫마디였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아무런 압박도 강요도 없이 무언가가 조용히 시작되었다. 이제 밀가루 반죽과 함께 맞이한 그 아침. 이 시작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도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장면이 지닌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의 딸이 마음을 닫지 않고 교정을 받아들였고 지도를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도망칠 궁리를 하지 않고 누군가의 곁에 머물렀다.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다. 지유는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고 밥을 먹던 구석 자리가 아니라 중앙 식탁에 앉고 싶어 했다. 그리고 수진에게 빵을 자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곁에 있어 달라고 부탁했다. 첫 번째 빵 조각이 접시에 놓이자 지유는 냄새를 맡고 손으로 만져보고 맛을 본 뒤 아빠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가 만들었어요. 진짜로요. 아이는 2초 정도 멈칫하더니 이내 말을 정정했다. 우리가 만들었어요. 아이가 자신을 다른 사람과 함께 우리로 묶어 표현한 것은 몇 달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수지는 앞치마 위로 손을 모은 채 가만히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진심 어린 보살핌의 눈빛이었다. 지유가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은 머지않아 꼭 불편해할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고야 말았다. 그날 오후 도윤의 누나 혜진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그것이 혜진의 방식이었다. 높은 하이힐에 짙은 향수를 뿌리고 자신이 언제나 옳다는 흔들림 없는 확신을 품고 나타나는 것. 그녀는 도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주방 식탁에서 그림을 그리는 지유와 그 옆에서 그릇에 물기를 닦고 있는 수진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다. 얘가 여기 있어. 혜진이 물었다. 그리 놀란 기색은 아니었다. 그리고 아주 잘 지내. 도윤이 대답했다. 혜진이 조카에게 다가갔다. 안녕, 우리 예쁜이. 지유는 고개를 들어 예의 바르게 대답하고는 다시 그림 그리기에 집중했다. 혜진은 단번에 아이의 관심이 다른 사람과 나뉘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곁눈질로 수진을 흐긋보며 말했다. 프라이빗 클럽에 좀 더 데리고 나가는 게 어때? 아니면 또래 아이들이랑 만날 약속을 잡아주든가.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건 건강에 좋지 않아. 도윤은 그 자리에서 대화할 흥미를 잃어버렸다.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혜진은 팔짱을 끼며 말했다. 아마 부족한 건 체계적인 환경일지도 몰라. 수지는 마치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묵묵히 그릇에 물기를 닦았다. 그것이 바로 그녀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드는 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려 경쟁하지 않았고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도 않았다. 어쩌면 그 때문에 혜진이 더 날선 시선으로 그녀를 관찰했는지도 모른다. 이 빵은 누가 만든 거니? 혜진이 물었다.
저랑 수진 이모요. 어른들이 아이를 대신해 말하기도 전에 지우가 대답했다. 혜진은 짧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구나. 그러고는 동생을 향해 돌아섰다. 애가 정이 든 모양인데 괜히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선을 넘는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도움을 주는 것과 나중에 텅 비어버릴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건 다른 문제란 소리지. 지우가 얼마나 예민한 아이인지 너도 알잖아. 자신의 이름이 들리자 지우는 연필을 내려놓았다. 마침내 수진이 입을 열었다. 진정하세요. 공격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가씨는 그저 그림을 그리며 빵을 먹고 있을 뿐이니까요. 사모님. 건조한 침묵이 흘렀다. 혜진은 수진이 대답할 것이라곤 예상치 못했다.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걸 말했을 뿐이야. 혜진이 쏘아붙였다. 수진은 피하지 않고 시선을 맞췄다. 그렇다면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도 눈에 보이시겠네요. 상황이 험악해지기 전에 도윤이 나섰다. 누나, 그만해. 혜진은 선을 지켜야 한다는 건 이해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납득하지 못했다. 그녀는 집을 나서기 전 식탁 앞을 지나며 지우가 그린 그림을 내려다보았다. 주방이 그려져 있었다. 조리대 앞에 세 사람이 함께 있는 그림이었다. 그녀는 2초간 그림을 살피더니 묘한 미소를 짓고는 나가버렸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다시 입을 닫아버렸다. 극단적인 행동은 아니었지만 도윤이 알아채기엔 충분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아이는 포크로 채소를 뒤적거리기만 할 뿐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잠자리에 들기 전 지우는 아침에 그렸던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고는 그림을 4조각으로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도윤이 맞기엔 너무 늦은 후였다. 왜 그랬어? 아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안 예뻤어요. 아니야, 예뻤어. 아니에요. 도윤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그림 그릴 땐 좋았잖아. 안 그래? 지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아이는 꾹 참아냈다. 고모가 이모도 나중에 사라질 거라고 했어요. 도윤은 아이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1초가 걸렸다. 뜻을 깨닫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지우나 수진을 향한 것이 아니라 딸의 인생에 끊임없이 들락날락하는 어른들의 무책임함 때문이었다. 마치 아이에게 아무에게도 정붙이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인 양 행동하는 그 이기심 때문이었다. 아빠 봐. 도윤이 말했다. 지우가 그를 바라보았다. 내일 당장 사라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알겠니? 엄마는 사라졌잖아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림이나 눈물 없이 너무나 또렷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다. 도윤은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자기 자식의 입에서 나오는 뼈아픈 진실을 감당할 준비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법이다. 엄마는 돌아가신 거야. 지우는 너무 많이 들어 달달 외워버린 말을 뱉어내듯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다 떠나요. 도윤은 조심스레 숨을 내쉬며 표정을 관리했다. 떠나는 사람도 있지. 하지만 네가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너를 떠나는 건 아니란다. 아빠는 곁에 있을 거예요? 당연하지. 수진 이모는요? 도윤은 수진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한마디가 딸에게 얼마나 큰 무게로 다가갈지 알기에 신중하게 대답했다. 수진 이모는 오늘도 여기 있고 내일도 여기 있을 거야. 그리고 아빠가 있는 한 그 누구도 이모가 널 잘 보살필 권리를 빼앗아 가지 못할 거야. 지우는 마치 그 약속이 진짜인지 가늠하려는 듯 아빠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내일 이모한테 물어봐도 돼요? 그러렴.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은 도윤의 예상보다 훨씬 더 최악으로 시작되었다. 아침 일찍부터 도윤은 회사 일로 위기를 맞았다. 오늘 안으로 반드시 그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국제 계약건이 터진 것이다. 동시에 지유의 학교에서는 몇 주째 미뤄졌던 면담에 관한 메시지를 보내왔다. 어떤 기회든 절대 놓치지 않는 누나 혜진은 도우미와 아이가 너무 가까워지는 것은 위험하며 고용인들은 언제든 떠날 수 있고 아이에겐 임시방편의 애착이 아니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장문의 메시지를 연달아 쏟아냈다. 도윤은 그 메시지들을 무시했지만 학교, 상담 교사마저 아주 정중한 말씨로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꺼내자 더 이상 단순한 가족 간의 의견 충돌로 치부할 수 없게 되었다. 지우는 예전부터 자주 바뀌는 권위적인 인물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교사가 설명했다. 아마도 더 안정적이고 임상적인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도윤은 그 모든 말을 다 듣고 나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임상적이라는 말이 인간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 딸은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면담은 아무런 타협점 없이 끝났다. 그는 회의실에 들어갈 때보다 더 지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다. 늦은 오후 무렵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평화로움과는 거리가 먼 침묵에 잠겨 있었다. 지유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고 복도에서 고용인 중 한 명과 마주쳤다. 수진 씨 어디 있습니까? 여자가 머뭇거렸다. 직원방에 계십니다. 사장님. 왜요? 여자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까 사장님 누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도윤의 턱관절에 빳빳하게 힘이 들어갔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누님께서 수진 씨에게 분수를 너무 모른다며 집안 꼴이 우스워지면 안 된다고. 애착이 심한 아이일수록 나중에 상처를 더 크게 받으니 수진 씨가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지유가 그 말을 다 들었군요. 도윤은 서연의 옷장 바닥에 앉아있는 딸을 찾아냈다. 가장 상태가 안 좋았던 날들에 늘 그랬던 것처럼 무릎을 끌어안고 앉은 채였다. 밝은색 원피스는 아이가 얼마나 오래 그 자세로 앉아 있었는지를 증명하듯 구겨져 있었다. 우리 딸.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유야, 네가 이모한테 멀리 떨어지라고 했니?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가라고 했잖아요. 전 안 그랬어요. 다들 사람들한테 떠나라고 하잖아요. 도윤은 뻔한 위로의 말로는 아이에게 남아있는 얄팍한 신뢰마저 박살낼 것이란 걸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이 제일 좋은지 마음대로 결정하게 내버려둔 아빠 잘못이야.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를 거야. 지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모가요? 이모가 가고 싶지 않다면 가지 않을 거야. 만약 가고 싶어 하면요? 그 질문이 모든 것을 갈라놓았다. 도윤은 수진의 삶에 대해 그녀의 과거와 계획, 그녀가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아는 것이라곤 수진이 이 집에 가져온 놀라운 변화뿐이었다. 아빠가 이모랑 얘기해 볼게. 도윤이 말했다. 하지만 그 전에 네가 해줘야 할 일이 있어. 뭔데요? 아빠랑 같이 내려가자. 싫어요. 제발요. 조용히 있을게요. 네가 같이 내려가면 다시는 아무도 널 대신해서 네 마음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할 거야. 지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지는 좁은 직원용 방에서 짐을 싸고 있었다. 떠날 때 누구도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사람의 몸짓이었다. 그 광경에 도윤은 문턱에 멈춰섰다. 옷은 몇 벌 되지 않았고 모두 단정하게 개켜져 있었다. 중고책 몇 권, 낡은 세면도구 가방, 그리고 침대 위에는 엎어져 있는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수지는 놀란 기색 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안 그래도 사장님을 찾아뵈려던 참이었습니다. 도윤이 방으로 들어섰다. 지우가 그의 뒤에 바짝 붙어 섰다. 누가 짐을 싸라고 했습니까? 수지는 모르는 척하지 않았다. 대놓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러는 겁니까? 제 존재가 문제가 된다는 것쯤은 눈치챌 줄 아니까요. 지우가 입고 있던 티셔츠 끝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수진 씨 존재는 문제가 아닙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되었죠. 현실적으로 따지자면 시간이 멈춰버린 이 집의 해결책이 되어준 거겠죠. 그가 반박했다. 그녀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 평생을 의심하며 살도록 배워왔기에 누군가의 호의를 너무 빨리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듯했다. 사장님 가족들 사이에 불화의 씨앗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늘 힘없는 사람에게 더 무겁게 돌아오기 마련이죠. 그녀의 말이 허공을 맴돌았다. 도윤은 그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그녀의 뼈아픈 경험담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지유가 앞으로 두 걸음 나섰다. 이모 갈 거예요? 수지는 개키고 있던 티셔츠를 내려놓았다. 그러고 싶지 않단다. 소녀는 거의 어른에 가까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가지 마세요. 수지는 지유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였다. 이모도 너랑 같이 있는 게 참 좋아.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마음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란다. 그럼 뭐가 필요한데요? 수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았지만 어린아이에게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우고 싶지도 않았다. 도윤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아빠가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을 하는데 달려있지. 그가 수진을 바라보았다. 이제 이 집에서 나를 거치지 않고 내 딸과 수진 씨의 관계를 마음대로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누구도요. 수진 씨가 남고 싶다면 남으세요. 수진이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내일 또 누군가가 이 일로 트집을 잡는다면 방금 하신 말씀과 똑같은 대답을 듣게 될까요? 내가 이 집에 없을 때 그런 일이 생긴다면 문서로 남겨서라도 똑같은 대답을 듣게 될 겁니다. 수지는 그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쩌면 감정 소모와 마찰,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결단을 내릴 준비가 된 사람, 이성적이고 통제적인 부자가 아닌 진짜 한 인간의 결연한 의지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을지도 모른다. 남겠습니다. 마침내 수진이 입을 열었다. 지유는 물속에서 참았던 숨을 토해내듯 긴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세 사람은 어쩌다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여 주방에 둘러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다. 수진이 수프를 내왔다. 지유는 그릇을 거의 다 비웠다. 도유는 식사 시간 내내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전화 안 받으세요? 지유가 물었다. 지금은 안 받아도 돼. 중요한 전화긴 하지만 그가 딸을 바라보았다. 우리 딸도 아빠한테 아주 중요한 사람이거든. 지우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수지는 자기 접시에만 집중하는 척했지만 그 모든 디테일을 놓치지 않았다. 그 아버지에게서는 차가움이 아니라 실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의무감 뒤에 숨어버리려는 버릇이 엿보였다. 그녀는 그런 남자들을 잘 알고 있었다. 자기 자신만 빼고 세상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운 남자들. 다만 수지는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 애쓰는 도윤처럼 애틋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는 남자는 처음 보았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지유는 수진에게 엄마의 방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도윤은 순간 속으로 흠칫 놀랐다. 아이가 누군가를 그 방으로 초대한 것은 1년도 더 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 공간은 너무나 세심하게 보존되어 있어서 마치 부자를 기리는 개인 박물관 같았다. 가지런히 정리된 옷들, 제자리에 꽂힌 책들, 화장대 위에 그대로 남아있는 향수, 언제나 반쯤 닫혀있는 커튼까지. 수지는 대답하기 전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그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딸을 말리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문제아 취급하지 않는 사람과 슬픔을 나누며 딸이 지금 스스로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나중에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지유가 안락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사진첩을 올려놓고 있고 수진이 그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습을 보았다. 여기선 제가 진짜 작았어요. 지유가 사진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서 엄마가 절 바다에 데려갔어요. 아이가 책장을 넘겼다. 이건 제 생일 파티 때예요. 그러고는 아이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이후로는 엄마가 계속 피곤해하셨어요. 방 전체가 숨을 죽인 것 같았다. 수지는 내 마음 다 안다는 식의 말은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뼈아픈 고통을 온전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화제를 돌리지도 않았다. 그저 이렇게 물을 뿐이었다. 이 방에 오면 엄마가 많이 보고 싶니? 지유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은 엄마 물건을 만지면 엄마 얼굴을 잊어버릴 것 같아서 무서워요. 문틀에 기대어 서 있던 도윤에게 그 말은 마치 선고처럼 들렸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집어 지우의 무릎에 다시 올려주었다. 모든 걸 똑같이 놔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는 건 아니란다. 하지만 내 방식대로 엄마를 기억하다 보면 그런 두려움은 조금씩 줄어들 수 있어.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일은 엄마 서랍장 열어봐도 돼요? 도윤은 용기가 사그라지기 전에 서둘러 대답했다. 그럼 열어봐도 되지.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다. 지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 주방에서 아침을 먹기 시작했다. 아주 사소한 집안일도 거들었다. 아이는 요리법에 대해, 바느질에 대해, 어떤 천이 왜 더 오래가는지, 왜 어떤 빵은 잘 부풀어 오르는데 어떤 사람은 떠나버리는지 묻곤 했다. 수지는 결코 재촉하거나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다. 도윤은 적어도 일주일에 3일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기 시작했다. 사교 모임을 취소하고 대면 회의를 전화로 대체했으며 가능하면 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처음엔 잠시뿐인 일탈처럼 보였다. 나중에는 그것이 그의 확고한 선택이 되었다. 지금 아빠로서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남은 평생을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후회하며 보내게 될 것임을 그는 절실히 느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과거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혜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이 감정적으로 취약해진 상태이며 일개 도우미가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은근슬쩍 흘리기 시작했다. 노골적인 말도 정면 돌파하기 쉬운 말도 아니었지만 집안에 소음을 만들어내기엔 충분했다. 한 사촌은 도윤에게 조심하라고 넌지시 충고했다. 가족의 고문 변호사는 지나가는 말로 노동법 문제를 언급했다. 서연의 오랜 친구는 지우를 보러 왔다가 고용주와 도우미 그리고 아이 사이에 부적절한 밀착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굳건한 확신을 안고 돌아갔다. 도윤은 이런 익숙한 패턴이 형성되는 것을 보며 분노와 수치심 사이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었다. 수진 때문이 아니라 수년 동안 자신의 곁을 맴돌았던 사람들의 수준 때문이었다.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지위를 혼동하는 족속들이었다. 비가 내리던 어느 금요일, 집에 돌아온 도윤은 서재, 책상 위에서 보낸 사람의 이름이 없는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의 복사본과 타자로 친단 한 줄의 문장이 들어있었다. 때가 늦기 전에 당신 집안에 누가 있는지 똑똑히 알아보시오. 그는 문서를 한번 읽고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다. 서류들 사이에는 수진의 이름이 가족 간의 폭력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기록된 도시 외곽 지역의 오래된 경찰 신고 기록이 있었다. 또한 기각된 것으로 보이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와 개인적인 갈등으로 인해 누군가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내용이 실린 인쇄 상태가 조악한 옛날 지역 신문 스크랩의 일부가 들어있었다. 범죄 기록도 유죄 판결도 명확한 사실관계도 없었다. 오직 악의적인 암시뿐이었고 이것이야말로 비겁한 자들이 누군가의 평판을 박살낼 때 쓰는 전형적인 더러운 수법이었다. 도윤은 그 종이 뭉치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서류들을 다 찢어버리고 수진이 또 한 번의 굴욕을 겪지 않게 지켜주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이 배경에 어떤 진짜 위협이 숨어 있다면 이를 숨기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주방으로 향했다. 지우는 구석 소파에 책을 무릎에 올린 채 잠들어 있었다. 수진이 아이에게 얇은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다. 너무나도 소박하고 평화로운 그 광경에 그는 하마터면 발기를 돌릴 뻔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물었다. 수지는 단번에 그의 얼굴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읽어냈다. 지금요? 네, 지금 당장요. 서재에서 도윤은 빙빙 돌려 말하지 않고 책상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다. 오늘 이게 왔더군요. 수지는 처음에는 서류에 손을 대지 않은 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내 의자를 당겨 앉더니 찬찬히 읽기 시작했다. 과장된 분노나 연극적인 충격 같은 것은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것은 도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오래된 피로감과 극도의 경계심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서류를 다 읽은 수지는 말없이 종이들을 한데 모았다. 누가 보냈습니까? 누군진 모르겠지만 짐작 가는 곳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녀가 무릎 위로 두 손을 포겠다. 제가 이 집에서 나가길 원하십니까? 제가 물은 건 그게 아닙니다. 그건 이 종이 쪼가리들이 요구하는 거겠죠. 제가 알고 싶은 건 다른 사람의 비뚤어진 입을 통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수진 씨 입으로 직접 제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겁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빗소리만이 방안을 채웠다.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바닥이 아닌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했다. 그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왜곡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틈에서 너무 오랜 세월을 버텨온 사람이 선택한 정교하고도 신중한 화법이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처음에는 멀쩡해 보였던 남자와 결혼했지만 그가 점차 돈과 인간관계, 일정과 모든 결정권을 통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격한 단어를 쓰거나 동정을 구하지 않고 오직 사실만을 담담하게 나열했다. 그녀가 도망치려 했을 때 남편의 은근한 협박과 시댁의 압박, 그리고 그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고 가려는 은밀한 모략을 견뎌내야 했다. 그녀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기록을 남긴 뒤 거의 빈손으로 그 도시를 떠났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추적할 수 있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 애쓰며 수많은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해왔다. 저기 있는 경찰 신고 기록은 저를 향한 게 아닙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제 짐을 챙기러 전 시어머니 댁에 갔을 때 벌어진 다툼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 이름이 올라간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 신문 기사는요. 그 사람이 제가 일하는 곳을 알아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일을 그만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 차라리 제 월급을 포기하는 쪽을 택했던 겁니다. 그 남자가 아직도 수진 씨를 찾고 있습니까? 수진이 잠시 말을 멈췄다. 이 봉투를 보기 전까지는 포기한 줄 알았습니다. 도윤은 이 상황의 무게를 명확하게 체감했다. 왜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답은 간단하고 뼈아팠다. 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은 일찍부터 깨닫게 되거든요. 입을 너무 많이 열면 시작조차 해보기도 전에 기회를 잃는다는 걸요. 도윤은 그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전 제가 일했던 어떤 집에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무단결근한 적도, 도둑질을 한 적도,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은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거의 항상 저를 공격하는 무기로 쓰였으니까요. 사장님은 안 그러실 거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저를 해고하시겠다고 해도 저는 이해할 겁니다. 아니요. 그의 대답은 단호하고 빨랐다. 해고는 답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게 답이죠.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또다시 일상이라는 핑계로 이 일을 미루지 않았다. 아침을 먹기 전 그는 해결해야 할 일들을 모조리 처리했다. 학교 측에는 지유에 관한 모든 논의는 무조건 자신을 거쳐야 한다고 통보했다. 집안의 보안을 대폭 강화했고 변호사와 통화했으며 누나 혜진에게는 누구라도 걱정을 핑계 삼아 내 딸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짓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경고했다. 그가 주방으로 들어섰을 때 수지는 이미 일어나 말없이 조리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지유는 식탁에 앉아 어젯밤 아빠의 약속이 오늘 아침에도 유효한지 확인하려는 듯 두 사람을 번갈아 살피고 있었다. 도윤은 의자를 빼내어 딸 앞에 앉은 뒤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오늘부터는 그 누구도 널 대신해서 말할 수 없어. 네게 좋은 사람들을 함부로 쫓아낼 수도 없고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 집에서 어떤 결정도 마음대로 내릴 수 없을 거야. 지유는 잠시 시선을 내리고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더니 조그만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가족이라도요?
가족이라도 안 돼. 저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말해도요? 내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한다면 더더욱 안 되지. 아이는 똑같은 확신을 구하듯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이 다가와 지우의 앞에 따뜻한 우유가 담긴 컵을 내려놓으며 아이를 늘 편안하게 해주었던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 누가 내 편인지 마음 졸이며 짐작할 필요 없단다. 네가 확실히 알게 될 테니까. 지우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싶을 때 하던 버릇처럼 두 손으로 컵을 꽉 쥐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는 이 좋은 순간이 너무 빨리 끝나버릴까봐 두려워하며 조바심 내지 않는 듯 보였다. 그날 오후 그 봉투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었다. 수진의 과거와 관련된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누군가 적극적으로 그녀의 행방을 쫓고 있었고 그들이 직접적으로 접근해 오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집안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은 것이 분명했다. 도윤은 이 모든 사실을 수진에게 알렸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서류의 모든 페이지를 찬찬히 읽어 내려갔다. 내 인생에서 이 끔찍한 부분은 이미 뒤에 남겨두고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흔들리지 않으려 식탁 위에 두 손을 평평하게 짚으며 말했다. 만약 그 과거가 다시 돌아온다면 이번엔 수진 씨를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사장님은 참 쉬운 일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쉽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단히 결심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날 늦은 오후 집 옆 골목길에 수상한 차 한 대가 몇 분 동안 주차되어 있다가 경호원이 다가가자 황급히 자리를 뜨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그 일 외에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위협이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직접 들어오지 않고도 그들의 평화를 무너뜨리려는 수작임을 증명하기엔 충분했다. 도윤은 수진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창백해졌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누군지 알겠습니까? 확신할 순 없지만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전에 없던 새로운 종류의 긴장감이 흘렀다. 그것은 어른스럽고 진중했으며 섣부른 감정과는 전혀 달랐다. 현실이라는 거친 땅 위에서 시험받고 있는 굳건한 신뢰였다. 자, 이제 이 문제가 알아서 사라질 거라고 모른 척하는 단계는 끝났습니다. 도윤이 말했다. 수진이 뼈아플 만큼 솔직하게 대답했다. 전 단 한 번도 모른 척한 적 없습니다. 그저 사장님께서 원인 제공도 하지 않은 일로 대가를 치르는 걸 원치 않았을 뿐입니다. 어쩌면 제가 마침내 합당한 대가를 직접 치르기로 결심하게 된 것일지도 모르죠. 수진을 흔들어 놓으려는 마지막 시도는 어느 화창한 아침에 찾아왔다. 웬 남자가 대문 밖에 나타나 그녀와 대화하고 싶다고 요구했다. 그는 안으로 들이닥치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그저 혼자 고립된 사람에게 늘 먹혀들었던 그 수법, 끈질기고 서서히 조여오는 압박을 시도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수진은 혼자가 아니었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도윤은 변호사와 함께 내려갔다. 경호팀은 그 남자의 방문을 낱낱이 기록했다. 남자는 오래된 미결재건을 해결하러 온 사람처럼 자신을 포장하려 했지만 단호한 한마디의 상황은 종료되었다. 당신이 할 말이 무엇이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처리될 겁니다. 도윤이 말했다. 남자는 수진이 자신과 대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억지를 부렸다. 바로 그때 수진이 현관문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필요한 거리 이상은 다가가지 않았다. 지우가 그녀의 몇 걸음 뒤에 서 있었다. 집안의 모든 고용인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진은 단 한치도 떨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침묵할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해명할 이유도 없어. 당신 때문에 수년 동안 도망다니며 살았으니 이제 당신에게 빚진 건 아무것도 없어. 남자는 변호사를 보았고 경호원들을 보았고 그녀 곁에 한치의 흔들림 없이 서 있는 도윤을 보았으며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어린 소녀를 보았다. 그리고 그 낡고 지긋지긋한 이야기가 정말로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쥐고 흔들려 했던 유일한 권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뼈아픈 확인만을 남긴 채 돌아서야 했다. 대문이 닫히자 지우가 수진에게 달려왔다.
이제 진짜 끝난 거예요? 수지는 대답하기 전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끝났단다. 그녀가 대답했다. 그리고 이번엔 그녀 스스로도 그 말을 굳게 믿었다. 소녀는 두 사람을 동시에 껴안았고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몇 초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그 후에 찾아온 평화는 공허하지도 위태롭지도 않은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견고하게 쌓아 올려진 평화였다. 지우는 예전과는 달라진 반짝이는 눈빛으로 학교에 돌아갔다. 아이는 두 명의 친구를 사귀었고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 주방에서 함께 빵을 구웠다. 약속한 날이 되자 도윤은 모든 것이 처음 시작되었던 바로 그 문가에 서서 지유가 수진에게 배운 대로 친구들에게 밀가루 반죽하는 법을 가르치며 힘들이지 않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시간이 흘러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지유가 아빠에게 새 그림을 가져왔다. 이번 그림에는 뚜렷한 네 가지 요소가 있었다. 지유, 자신, 수진, 도윤, 그리고 밀가루로 뒤덮인 조리대였다. 아무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고 아무도 배경 구석에 혼자 남겨져 있지 않았다. 이제 완벽해요. 아이가 그림을 건네며 말했다. 도윤은 그 그림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네. 지유는 아빠의 얼굴을 가만히 살피더니 물었다. 아빠, 아직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보고 싶지. 하지만 이젠 계속 살아갈 수 있을 만큼만 아프단다. 지우는 그 뜻을 이해한 듯했다. 아이는 아빠의 팔에 머리를 기대며 너무 일찍 큰 슬픔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소박한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럼 우린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거네요. 조리대 쪽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수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잠시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다시 두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모두가 피하던 한 소녀에게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떠나지 않고 곁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한 가족의 이야기로 끝을 맺었다. 어쩌면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 좋은 순간이 너무 빨리 끝나버리지 않고 그들 곁에 오래도록 머물렀는지도 모른다.